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정공포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 기소를 공정하게 잘했다면 공수처는 나오지 않았겠죠.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수 네. 대표님, 박시영 부대표님, 네.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네. 가위바위보. 둘은 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 제 박시영 얘기. 부대표 먼저 말씀하세요. 뭔 얘기입니까? 공수처에 대해서요? 아니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 그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는데, 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지속됐던 어떤 개혁 과제였고요. 권력형 비리를 잡아야만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이게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민심을 받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런 어떤 권력형 비리를 이참에 좀 청산해야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이게 70% 정도면 그 흐름이 크게 잡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여론이면 향후 잘 바뀌지 않을 거다, 변화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구체적으로 좀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방금 박정 부대표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10명 중에 7명가량이 68.7%가 찬성을 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장이 국회에 이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사법개혁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공수처가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첫 번째 사안 같은데요. 일단 68.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매우 찬성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또 찬성하는 편이 20.2%. 이 정도 수치면 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마침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이 53.7%로 가결이 됐습니다. 298명 중에 160명이 찬성을 해서 국회 인준이 됐는데, 9월 15일 날 저희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일반 민심도 53.3%가 찬성을 했었는데, 국회와 민심이 아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단 말이죠. 오늘 이제 TBS에서 의뢰한 공수처 찬반 결과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 찬반보다도 훨씬 더 높게 69%가량이 지금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추진과 무산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만큼은 국회에서 좀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 여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대 여론은 매우 찬성이 거의 50% 육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그런데 전국에서 물론 이제 광주, 전라도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그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비판 의식과 정치 의식 수준이 이제 높은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온 이유가 뭐죠? 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이제 호남 지역 민심은 좀 진보적인 예. 그런 경향성을 갖는데, 또 하나는 또 이 지역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사법개혁을 가장 또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광주 전라에서 74.2%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서울 순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뭐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에서는 찬성 의견이 그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10명 중 6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대전, 충남, 세종이 낮아요. 그렇죠? 대전, 충남 지역이 이제 대선에서도 그렇고, 예. 이 색채가 가장 또, 극명하게 또 대비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대전, 충청 지역이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또, 지지층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 지지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찬성 의견이 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예. 박시영 대표님. 공수처. 네. 사실은 우리는 늘 이 시사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사나 정치 1700년 촛불의 시대라고도 해도 공수처가 계속 논의가 되지만 네. 도대체 공수처가 뭐고 이번에 낸 권고안이 어떤 아니었냐. 네. 이걸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번에 낸 권고안은 그 특징이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예. 그 검사들을 30명에서 50명, 수사관들도 50명에서 70명, 그래서 최대 120명까지 꾸릴 수 있도록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조사 대상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들은 전원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차관, 그다음에 판검사, 경찰, 고위직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좀비소, 형제들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기관 공무원 끝나고 마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퇴직 이후에 3년 이내에서도 자, 조사를 할 좀 수 해주시죠. 있도록. 그걸 예. 지금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하세요? 아니, 뭐 할 얘기가 많아서요. 예,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만 메시지를 네. 정확하게 줘도 네. 많이 주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일단 검사는 50명까지, 수사관은 70명까지, 네. 박영수 특검팀의 검사 20명, 수사관이 한 30명인가 50명인가 그랬었는데, 예. 역대 그래서 최대 규모라고 얘기하죠. 이게 상설 아니에요, 상설. 상설이죠. 오. 그래서 일부 야당에서는 슈퍼 권력이 탄생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권력 위에 권력이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옥상옥 뭐 이런 옥상옥. 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구호가 이거 아닌가요? 감옥 가고 싶어? 근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 반발을 예. 하는데, 야당에서 반발을 하지만 이게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정부 입법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 입법안을 내서 올해 안에 이걸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사에서 나왔지만 매우 찬성이 49% 정도. 50% 유발해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매우 찬성. 그 얘기는 찬성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포함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약간 떨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거부하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 오호? 오히려 사람들 볼 때 자신들 기득권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야. 그거 깨끗하면 떨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떨겠죠. 표를 30장을 찍고 싶어요. 찬성으로. 예, 굉장히 떨고 싶어요. 오늘 방송 끝나 얼른 이제 퇴근하세요. 그래서 야당에서 여러 주장은 합니다만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눈치를 보는 또 다른 권력 위에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당에서 여러 비리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 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강원랜드의
권선동, 권성동, 그다음에 염동열, 염동열 이런 그리고 분들 또 어쨌든 뭐 다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좌관도 네. 무슨 그 후보 단일화 담합을 위해서 돈을 줬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예. 조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좀 반대 명분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 그런데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처장은 어떻게 임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처장 임명이 문제가 되네.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예. 그 사실상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예.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임기하에서 또 서장이 바뀌게 될 경우에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대체로 뭐 다른 그 처장 아래에 공직자들도 공수처 이제 멤버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경향성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권성동 예. 또 한국당 의원이고 또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정권이 연장이 된다면 또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또 나중에 뭐 10년 지나고 뭐 또 15년 지나서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또 그 현재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된다면 또 반대할 수도 뭐 있는 성향이죠. 그래서 그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이제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10명 중 7명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20년 묵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영란법도 논란 끝에 통과가 돼서 지금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공수처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름으로 20년 동안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서 또 공직부패수사처 또 특별수사청 뭐 등등 뭐 다양한 이름으로 변천이 돼서 추진이 되었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인 만큼 추진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아무튼 잘 좀 국회에서 인준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두 명을 추천을 하고요. 추천위에서.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명을. 추천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추천위는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예.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공수처 견제를 위해서 외부인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좀 넓히겠다는 겁니다. 예. 내부 인력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은 15년 이상 종사했던 법조계 변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 학계,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가겠다 이런 건데 재밌는 건 아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넘을 것 같은 상임위에 그 권성동 의원이 간사거든요. 근데 예. 아까 권성동 의원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강원랜드 감사 관련해서 좀 청탁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탁.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지가 곤란하지 않을까. 내놓고 반대하기는 참 머쓱해질 것 같다.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박시영 부대표님 네.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이거를 이번 기회에 네.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공정하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고 네. 여야가 바뀌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아닐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게 예. 만년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잘못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못지않게 고위 공무원들 2급 이상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주로 청와대는 또 상도 대상이 이상. 어느 분들인지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척 중요한 건인데 듣는 분들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있고요. 국회의원, 오. 자, 판검사. 대통령은요. 네. 그러면 임기 중에는 네. 불소추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공수처에 의하면 그럼 소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렇죠. 조사는 그건 맞죠. 기소 예. 소추는 할 수 없는. 소추할 수 없고 이제 임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네. 기소를 한다든지. 3년 이내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퇴직 이후에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예.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예. 판사, 검사, 어허.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나 국정원은 3급 이상 공무원들, 그다음에 퇴임 후 아까 말한 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들 중에 비리가
포착이 되면 고위공직자 예. 중에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예, 고위공직자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퇴임한 이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수처에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서운데요? 대통령도 그런 경우죠. 예. 그리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예.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촌 이내 친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힘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수사 대상이다. 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명 사회로 갈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공직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기에 공직 취임 전 3년 이내 것 여기까지 하면은 그게 위험한데요. 네, 무슨 말이죠? 공직 취임 이전. 아, 이전. 3년. 그 아직 네. 공직자가 안 됐기 그건 때문에 공직자가 한 거는.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공직자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방송인도 공직자가 해갖고.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건관이 이제 법무부에서 건관을 받아들여서 이게 법무부 개혁위에서 낸 거죠? 그렇죠. 이제 입법 예고안을 내겠다는, 정부안으로 내겠다는 정부안으로 거죠. 법무부에서 내고 정부안에서 내면 이제 그걸 갖고 안을 만드는데 정말 처장을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처장이 임명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데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 그럼 검찰에서도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투명하고 문제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려고 하는 경쟁적 노력. 아, 그럼요. 그럼 사회가 더 맑아지는 건데.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만약 설치가 돼서 이 권고안에 따르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서 검찰에. 네.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택수 예전에 검사. 네. 사건 일을 넘기세요. 그러니까요. 왜, 영화에서 예전에 왜 뭉개고 있어요? 영화에서 예전에 보면은 예. 경찰이 있고 연방 경찰이 있잖아요. 예. FBI가 이 사건 나한테 넘겨 이런 영화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수처에서 이 사건 나한테 넘겨라고 하면 넘겨줘야 되는. 맞아요. FBI는 연방 경찰이기 때문에 네, 네. 지역에서 예를 LAPD 이런 데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LAPD 중에 마약 전담반이 있는데 마약거래를 하고 네, 있는 네. 것 같다면 그 FBI가 와서 자 오늘부로 넘기세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억지로 넘기죠. 예. 그럼 나중에 한 달, 네. 1년쯤 보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네. 이택수 검사 넘기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그 무소불위의 권력 예.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혹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이 처장을 직접 2명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한 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예. 그 임명권, 그다음에 바로 이런 이제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지금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선 수사권? 이게 뭐죠 그거는? 이게 이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예. 권고안이죠, 현재. 네네. 예,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아무튼 기존 검찰, 이 전체 검찰 수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공수처에서 갖는 그런 권한은 굉장히 막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 고위공직자를 대부분 수사할 수도 있는데 또 수사권도 우선권을 갖게 되면 기존 검찰 또 국회의원 입법부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이게 50분의 1 그렇게 메모드급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박용수 특검이 20명의 검사를 갖고도 혁혁한 공을 세운 100일간의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정말 잘하려고 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가 실제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가? 예, 검찰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우병우 사태를 보면서 검찰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데, 우병우 민정수석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 똑똑히 봤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공수처 찬성 여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관심거리는 사실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심이고 넘는다면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거냐. 아무래도 초대 공수처장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강직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는 존재감이 큰 인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로들 중에서 뽑을까요? 아니면 좀 실무적인 능력도 좀 있고. 사실 뭐 일각에서는 뭐 박영수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너무 이제 원로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제 120명도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만들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검사들이나 그렇죠. 수사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50명 검사가 되더라도 늘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고 네.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 검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기소하면 공소유지, 재판도 본인들이 직접 받아야지. 네. 지금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조사한 국정농단 사건은 검사들이 직접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50명 검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어서 재판이 돌아가는 검사가 한 3분의 한 3, 4, 50%. 네. 그럼 수사검사는 실질적으로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시영 부대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공수처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고위공직자를 잡겠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작년에 박영수 특검이 뜨기 전에 특수본부들이 다 생겼었잖아요. 근데 고소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특검이 왜 필요했으며 촛불을 들 이유가 있었는가. 근데 특히 우병우 잡는 데는 미적미적거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검찰이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검찰이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예. 제 식구 감싸기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예. 뭐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뭐 자정을 뭐 대검 안에서 뭐 법무부 안에서 뭐 자정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에서 견제하고 또 실제 기소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권력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과거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공약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또 막상 대통령이 되면 그럼요. 검찰과 이 각을 또 세우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무산이 되어 왔었는데 예. 지금은 지금 뭐 차기 그러니까 초대 공수처장 얘기가 실명으로 뭐 박영수 특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뭐 돌이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이제는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 그림까지 그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에서 어디를 먼저 손을 봐야 하냐라고 물으면 국정원 개혁보다도 검찰 개혁이 예. 1순위입니다. 언론 개혁보다도. 예,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까지 검찰이 사건을 말아먹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면서 대통령 그리고 예. 새 정부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런 점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건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이 특히 검찰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을 만들겠다는 거냐? 그럼 일단 전제는 개에 비유했으니까 검찰은 개다? 그럼 개에 비유한 거 아니에요? 네. 개 중에 푸들이 있고 네. 그다음 맹견이 있는데 야 이거 검찰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맹견이라 표현했지만 맹견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물어 하면 무는 거 아닙니까? 개 자체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을 개로 표현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이제까지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을 썼던 보수 정권의 DNA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더 나아가면 예. 집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토로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계속 야당할 생각을 갖고 있는 홍준표 것 같아요. 대표가 집권한다라는 상상을 박시영 부대표 말고 누가 또 합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예, 한 20%요. 네. 그렇죠.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예. 아, 그분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기 한 40세기? 지금 서기 21세기 아니에요? 네. 40세기? 그쯤에서 집권한다고요? 그쯤 되면 집권하지 않을까? 너무 심한 말을. 예.
농담한 거예요. 네. 뭐 다큐를 받고 있습니까? 예능을 던진 거. 아주 방송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네. 한국당 같은 예. 경우는 일단은 대개 두 가지인데 권한과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기관에 대한 배타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비판. 수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또 다른 정치적 권력기관을 만드는 거 아니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예. 옥상홍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주로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택수 네. 대표님, 정말 이 기회에 공수처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누가 봐도 네. 정말 권력을 놔버린 거 아니야? 어차피 검찰 권력을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정말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와중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은 다 하고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하고 그러면서 공수처장 조직 구성 이게 여야 진보 보수를 정말 객관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네. 반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수처장은 3년 단임제고 이제 연임이 불가하다는 권고안이고요. 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예. 그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1명을 임명하는 건데요. 그 추천하는 과정만 투명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또 다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이제 다만 그 추천위의 구성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더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을 더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반대할 수 없게끔 뭐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쉽지 않겠죠. 예. 아니 야당한테 당신들 원하는 안을 한번 다 내봐라. 공수처 하자. 그런 안을 다 봤는데 야당한테 유리한 안을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내봐라 한번. 이러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이 부분은 어떤 정치 권력의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 네.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에 남는 이정표를 만들 수 네, 있겠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도입했던 김영란법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9월 28일 네. 이면은 시행 1주년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 날짜까지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논란들도 많았지만 국민들이 여론조사 해보면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거의 80%가 찬성을 합니다. 이게 부작용도 좀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큰 흐름상 그런 어떤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예. 보는 거거든요. 80%는 아니고 통계는 정확히 해야 되니까 네. 시행하던 작년에 70% 초반대 찬성을 보냈고 리얼미터에 따르면 그리고 올해 1년이 된 시점에선 60% 중반대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사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아니다 리얼미터. 아, 리얼미터. 예. 예. 계속하시죠. 네. 가던 길 계속하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그 비운의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검찰 개혁을 못하면 나중에 똑같은 폭풍 있지 않겠느냐. 정치 보복이 늘상 있어왔던 이 예. 검찰 수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견제 장치가 있어야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유가 그렇네요. 또 예.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층에서는 무려 86.5%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정권은 재창출될 거니까 거기까지 너무 크게 염려하지 네. 마시고. 네. 예.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이 그렇죠. 시스템은 갖춰놔야 되거든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검찰 개혁이었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예. 명분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명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정당, 공수처에 반대하는 정당, 국민에게 버림받을 외면받는다. 외면받거나 버림받을 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인사의 문제가 큰 것이 좀 그렇죠. 잡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 문제, 이런 개혁 과제의 드라이브를 어떻게 잘 거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북한 안보 리스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네, 그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또 예. 북한 인도 지원 논란이 또 부역 800억 갈등으로 불. 이어지면서 800만 불 죄송합니다. 네, 네. 800만 불. 65.7%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30%에 가까운 29.8%로 상승을 했는데요. 예. 아무튼 지난주에 3주 연속 하락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 지금 4주째 내림세를 4주째. 이어가고 있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65.7% 물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전히 높은 네. 수치이지만 흐름은 떨어지고 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고 수치 67%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지금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예. 점 그리고 아무튼 북한 변수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예. 그런 점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북한 그 안보 리스크, 네. 그 김정은 리스크 말고 여러 가지 또 악재가 있었잖아요. 저는 송영무 발언, 국방부 장관의 발언, 문정인 특보하고 예. 이 논란이 이어졌던 거 이게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컸다고. 추미애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땡깡 발언 이런 것보다 저는 뭐 이 발언이 더 컸다고. 아, 봅니다. 이 그리고 발언이. 이제 예. 대북 인도적 지원 논란 예. 이 부분이 이제 곁들여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나머지는 인사의 여진이 좀 남아 있었고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더 고조된 것은 있지만 이 두 가지 제일 컸다고 보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건 또 상승 조금 요인이 될 요인은 거고요. 형성이 될 거다. 근데 그럼 오늘 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좀 상승 요인이 네, 될 플러스 거고. 요인이죠 분명히. 근데 이제 지금 국면에서 청와대나 정부, 아니, 당국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예. 이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추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 여전히 지지는 높지만 추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석과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적폐청산은 이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해쳐야 하는데 이게 지금 질질 끄는 느낌도 좀 있어요. 워낙 전방위적으로 전 정권이 해놓은 적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예.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이슈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피로감들도 약간 있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이 적폐청산의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할 필요가 있겠다. 선택과 그런 생각이- 집중이 좀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되겠다. 네. 예. 그나마 이제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 날 좀 워낙 낮은 치에 출발을 했습니다. 64.5%로 출발을 해서 월요일 날. 예, 주중 집계가 좀 낮아진 건데요. 화요일 날은 65.2% 그리고 어제 수요일에는 66.9%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지금 뭐 유엔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호재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령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또 어제 전해졌고 그래서 어제 66.9% 대략 67%가 지금 긍정적인 신호를 어제 보냈는데 세계 시민상을 수상했어요? 네. 네. 어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겠네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북한 이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가.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의원님을 특사로 보내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요? 예, 김정은하고 만나서. 아니, 저는 가장 트럼프를 설득할 자신 있어요. 성종이 비슷합니다. 아, 트럼프하고요? 예. 막말인가요? 아, 미추강인 전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전략에 군사 작전에 예. 미추강인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저는 대미 특사보다는 대북 특사가 어울릴 것 같은데. 대북 특상 둘이 술 먹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도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예. 또 유엔에서의 소식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조사에서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초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주중 집계가 좀 하락.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발언이 네. 살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품격 있고 네. 내용을 담보하고 있고 세계 지도자들이 평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주말쯤에는 좀 상승해서 다음 주엔 다시 70%를 넘어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언론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국면이죠 다시. 네.
예. 사실 국내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박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또 청와대 내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럼요. 외신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 예.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좀 국민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 두 두 가지인데 가지. 하나는 예. 소통의 리더십이고 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보여주고 잘하고 있다고. 있죠. 예. 두 번째는 해내는 리더십입니다.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의 능력. 그런 측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당과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넘어간 경우.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사실 뒤에 밝혀지면서 그렇죠. 살짝 미담으로도 들렸단 말이에요. 정치권에. 네, 예.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어차피 여소 야대 국면에서는 예. 야당 중에서 특히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런 정당들을 나름대로 강원 전략을 잘 하시면서 예. 관리할 필요가 있죠. 어제 제가 청와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152석에서 153석 정도 아주 해독 박빙이어서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그런데 160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계신데 지지율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오면서 화요일, 수요일을 지나면서 조금씩 반등하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한 국회 통과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 이런 등등으로 다시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안팎으로 힘든 국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 3부 요인 중 한 명인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130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오늘? 아, 네. 예. 예. 오늘만. 통과 안 제가 될까봐 보기에는 통과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나요? 아니, 제 얼굴색이 변한 게 아니고요. 예. 저 앵커님 마음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통과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 이제 통과되니까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시는 긴장이 풀어서 졸려요. 제 대신에 좀 진행 좀 하시겠어요? 자, 이재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률, 사법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이재하 변호사 입장에선 한시름 놓으셨죠? 오늘 2시부터 그 국회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 조마조마했었죠.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예, 그래서 뭐 사법개혁에 서막이 이제 올려졌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예.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저는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방송 진행을 하다 보면 기계적 중립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실질적 중립은 아니고요. 네. 표면상의 그렇죠. 중립. 예.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논평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논평이 이게 뭐지? 예를 들어 지금 이대로 보게 되면,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찬성 던졌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제가 보기엔 바른당,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한 6표 내지 7표. 자유한국당에서 한 2표, 2~3표 좀 온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네.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적게는 4표에서 많게는 한 7표까지 온 거로 보면 결국 국민의당에서 20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 4표쯤 찬성한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열심히 그 안철수 대표에게 우리가 도와서 잘 됐다. 그럼 당론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당론 찬성이 아니더라도 예.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사실은 이제 낙마를 시키면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예. 뭐 국회는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결정한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당론이든 아니 당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뭐 권고적 당론이든 이렇게 해서 또는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발언으로라도 이번에는 뭐 어찌됐건 뭐 이렇게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는 사법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뭐 속된 말로 화끈하게 한번 밀어줬으면 의총에서. 예. 예. 발언이라도 그렇게 하고 화끈하게 한번 밀어줬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와 이거 완전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전폭 지지해줘서 됐다. 예. 그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부 표가 와서 그나마 좀 된 거다라는 식의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적어도. 예. 그런데 지금 적어도 이제 하태경 의원은 분명히 밝혔어요. 난 그렇죠. 던졌다 찬성표. 네. 그래서 예. 통상적으로 좀 언론은 하태경 의원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다 반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 어찌됐건 뭐 하여튼 국민의당이 조금 더 면이 좀 더 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존재감을 뚜렷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런 그 생색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그렇죠. 이재현 변호사님. 네. 의총에서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의총을 국민의당이 열었지 않았나요? 네. 의총에서 찬성표 던져야 된다라고 정동영 의원, 박지원 천정배 의원, 의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이분들 강력하게 강력하게 주장했죠. 주장했단 말이에요. 네. 어찌 보면 이게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보일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예. 그렇죠. 지금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어제 뭐라 그랬냐면 찬성하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 대표란 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요. 분명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애매한 어떤 멘트로 해서 사실상은 부결을 바라지 않았느냐는 느낌까지도 줬죠. 그런데 예. 실은 안철수 지금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잡아도 서너 명에 불과하다. 야, 이런 폭탄 발언을 막 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당대회 전에는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안철수 대표가 영향력이 입김에 작용하는 사람은 그 정도 된다고 봤는데 전당대회 끝난 이후로 여러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서너 명 정도 남았을 것이다. 네. 야, 그래서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하 변호사는 국민의당 사정에 웬만한 기자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밝은 분인데. 모든 정당에 제가 저 안테나를 다 대고 있죠. 그럼 이게 다 더듬인가요? 이렇게 여러 군데 갖고 있으면? 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은 예. 현역 의원들이 40명밖에 안 되니까요. 정보 파악하기 쉽죠. 실제로 예. 전당대회 이후에 안철수 대표의 얘기를 듣는 현역 의원들이 서너 명밖에 안 된다. 정확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현역 내부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려면요. 20표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김성식 의원은 직접적으로 찬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네. SNS에다. 그럼 자, 김성식 의원은 분명한 찬성표.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분명한 찬성표. 그리고 호남계 의원들이 전체 보니까 한 24명쯤 돼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계산했던 거하고 좀 하게 되면 얼추 이게 숫자가 맞아가지 않나요? 뭐 호남계 그렇죠. 의원들은 찬성을 예. 던졌고, 호남계 의원들은 뭐 대부분 다 찬성을 했을 거라 예. 보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 부결표도 좀 적잖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예. 확인이 되는 거고,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보인 그 애매모호한 태도하고 역시 좀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뭐 서너 명은 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듯이 뭐 그렇게까지 아주 적은 소규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약간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부결 쪽으로 좀 힘을 썼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안철수 대표는 부결적으로 힘을 네. 좀 썼다. 안 그러면 40명 전원 다 찬성이 나왔겠죠. 예. 그랬죠. 안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당론 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론 찬성이 뭐 예를 들어 권고안으로, 본인이 권고안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유투표 이런 것에 원칙에 좀 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의사를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진보 성향이 있는 인물이 되더라도
뭐 좋겠다라는 정도 발언만 해도 그건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런데 아니 예를 들면 네. 민주당이 불만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하는 것이 협치라고 하면서 협치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부결 쪽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보느냐 하면 추미애 대표가 만나러 가겠다는데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이렇게 사과도 받아들이고 이번엔 좀 도와줄 생각이 있었다면 만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뭐 속된 말로 좀 몸을 낮춰가면서까지 이렇게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진짜 전화. 그렇죠. 대통령도 전화를 했고 대통령 전화한 다음에 여당 대표까지 와서 본인에게 또 그렇게 국민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인물이 찾아온다면 추미애 대표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제일 먼저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 당대표가 둘 다 몸을 바짝 낮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딱 만나면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지난번 발언 좀 죄송해요. 그 유감 표명부터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유감이든 사과 표명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어쨌든 뭐 이번엔 도와주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 자기 면도 살고 훨씬 더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도 자기 공으로 다 가져갈 수 있고. 전 그래서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판단이 좀 딸린다,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 가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좀 달리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그 안철수 대표는 이제 정치하신 지, 본격적으로 하신 지 한 5년 됐는데, 가면 갈수록 정치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심을 하고 있었나? 아니, 보면, 지금 여론도 김명수 후보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특히 법원 공무원에 지금 한 5천 명 정도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94%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법원 공무원은 전체 한 16,000명쯤 됐지 않나요? 법원 노조에 가입했던 공무원 중에 한 4,800여 명, 거의 한 5천 명 정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94%가 압도적으로 사법개혁의 책임자고, 그리고 하여튼 흠결이 전혀 없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김명수 후보자의 인물 댐댐이가 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성애 그 찾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애매모호한 동성애를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판사는 그 평가를 할 때 판사가 그동안 30년 동안 판결을 갖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동성애 관련돼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판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판결한 게 언론의 구설수에 오른 그 판결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제 배석 판사가 누가 배석 판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밥을 같이 먹으러 가면 물이라는 수저도 부장 시절에서도 본인이 직접 놓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품이 훌륭하다고 법원 내부에서 판사 내부에서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고 판결에도 문제되는 판결이 없는 정도인데 반대할 명분이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해서 이건 통과될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인의 목소리를 못 냈다는 것은 뭐 다른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정치적인 정치력이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여기 그 진행 그 PD나 뭐 이런 분들은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데 저희가 좀 팩트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 이정원 평론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부정적인 것 쪽으로 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추미애 대표가 만나러 가자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발하기 전에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 출발하기 전에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는데 김동철 대표는 뭐라고 답변한 게 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는데
뭐라고 반응했는지 기사가 안 나와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 이번에 가결시켜줄 생각이었으면 예. 안철수 대표 본인이나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그 전화통화 뒤에 먼저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내용도 없고 먼저 예. 공개도 하지 않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렇게 전화 걸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아마 가결적으로 그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리고 본인이 결단을 했다면 그건 아마 그건 사실은 이거 얼마나 좋은 홍보거리입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대립각을 세워왔고 비판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건 거의 그 영수급으로 예우를 해서 거의 제1야당급 영수급으로 예우를 해서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도 전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까지 예우를 받았으면 이게 만약에 본인이 도와줄 의사가 있었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이건 미리 사실은 알렸었겠죠.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 엠바고가 걸려서 서로 뭐 안 밝히기로 했다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정치권에 얘기가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흘리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와서 그래 이번엔 우리가 한번 봐주기로 했다. 라고 흘리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마음속으로 먹은 이야기도 여의도에서 돌더라. 그냥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돕겠다 아니면 김명수 임명동의안에 긍정적으로 하겠다 금방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 숙이고 들어왔어.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되지. 그렇죠.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이번 한번 봐주기로 했어.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이렇게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직후에 또 추미애 대표가 가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 처음부터 했던 얘기, 그걸 반복적으로 한 거 말고는 더 이상 아무 발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이주아 변호사님,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그걸 보면서 4주 연속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제 추이를 보는 거니까 지금 여전히 높은 65%지만 4주 연속 계속 떨어졌는데 자, 이번 주 출발하는 월요일 날 64% 출발했고 화요일 날 조금 낮았고 수요일 날 떠나는 유엔총회 떠나는 날 또 지지율이 화요일 날 떠났죠. 지지율이 좀 올랐고 유엔총회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추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됐을 때와 임명됐을 때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은 수장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은 그렇게 9분의 1 내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재판관 9명 중에 1명 권한밖에 없는데 대법원장의 권한은 우선 판사들의 보직권 3,000명입니다. 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법원 공무원들의 한 7,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갖고 있죠. 각종 우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한다든지 헌법재판관 그 3명을 사실상 지명을 한다든지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3명을 또 지명을 할 수 있고 해서 인사권의 행사안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고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사법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다 임명권을 갖고 있네요. 약 중립성이 요구되는 각종 위원회 다 그 대법원장이 사실상 3분의 1의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 자체의 판결에는 직접 개입을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사법의 방향이라든지 판결의 기조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대법관 앞으로 계속 줄줄이 대법관 임명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이 저는 그런데 지금 보수 1세의 대법관이었잖아요.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되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진보적으로 다 쏠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는 왜냐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예. 실질적으로 사법부라는 게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보수적이죠.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 서울대에 그다음 소년급제한 사람이 우수한 인력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지아 변호사가 최고로 유명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걸 하되 예컨대 여성도 실질적으로 배려해야 여성의 되고, 지역 배려도 권익을 해야 되고. 대변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장애자, 예. 노동, 아하. 그다음에 예컨대 순수 제야 변호사 출신들도 임명할 때가 됐다. 아. 그렇게 되면 다양한 스펙트럼이 한 테이블에서 그 앞으로 그 사법 방향과 그다음에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판결을 하면 예. 저는요 그 법원의 신뢰가 OECD에서 꼴찌인데요. 그렇죠. 사법부 신뢰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소율, 상고율도 점점 낮아질 거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1심, 2심, 3심을 다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그 사법재판의 관행이 네. 1심에서 꼼꼼히 따져서 잘 판결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항소 2심, 3심을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가고 있으니까 이 사법재판 엄청난 이 트래픽이 걸려갖고 그렇죠. 이게 저는 국가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낭비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1심 판사들보다 고등법원 판사가 더 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예, 그게 잘못된 그다음에 거죠. 대법관들이 더 능력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예. 1심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와지면 더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판사들도 소심 판결을 못 합니다. 성진 구조가 계속 예. 있으면 이게 좀 혹시 이것이 사회적으로 내 판결을 소신껏 판결했지만 사회적으로 좀 비판을 받으면 예. 내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열 구조를 파괴해야 될 거고. 그래서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임명될 대법원장은 일성으로 이번에 사법부의 서열 구조, 판사의 서열 구조를 없애겠다고 예. 하니까 아마 실천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하는 판사가 2심 고등법원 판사보다 낮은 직급이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법부의 인식을 이제는 역할 분담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을 우선 없애겠다는 너무 겁니다. 오랫동안 60년 동안 그렇게 켜켜이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한 방에 바뀌기 쉽지 않을 텐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이번에 그걸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이제. 된 건가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이 24일까지 임기니까요. 25일부터 예. 대법원장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귀국하셔서 임명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요? 예.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동의가 됐고 동의 이제. 끝나고, 예. 예, 임명장을 줘야 되고. 어떤 과제가 앞에 이제 열려 있나요? 임기는 몇 년이죠? 임기 6년이죠. 예, 재산은, 월급은요? 월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982만 원이요. 그런가요? 좀 알아갖고 오세요. 대통령보다 좀 적네요. 대통령 얼마죠? 대통령이 1,000만 원이 좀 넘지 않나요? 1,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저 정확하게는요, 982만 4천 원입니다. 네. 예. 근데 급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 그렇죠. 자리가. 예. 그런데 저는 왜 이분으로 가는 게 이번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워낙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법부 자체가 완전 이게 보수의 바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게다가 사실은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도 논란이 많았으나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예. 부분이 과거에 계속 있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요, 이번에 이제 새로 되신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걸어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럴걸요. 문재인 대통령 전화 안 합니다. 전화할 리도 예, 전화 안 합니다. 없겠지만 전화 설령해서 예. 전화 통화하자 그래도 아마 무슨 일인데 용건부터 아주 차근차근 따져서 문재인 정말로 대통령, 정말로 반드시 통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면 무슨 정치적으로 누구 봐주세요 이런 거 절대로 용납을 안 할 뿐이다라고 예. 하는 그런 확신이 제가 좀 들어요. 오히려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카톡이나 전화가 올까봐 차단해놨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럴 일 절대 없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지검장 관련해서도 제가 비슷하게 이거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분도 뭐 정치권에 전화 온다고 아마 거들떠도 안 볼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대하기 힘든 상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명수 이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그 예. 성향의 대법관을 이제 앞으로 임명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의 바다에서 그야말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야 돌발질문이요.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재야 활동을 오래 했던 변호사, 경력이 이제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대법관이 될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 이런 분. 이제 바로 이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제가 아직은요, 많이 예. 부족했기 때문에. 예. 하고 싶지가 않으세요? 다음에. 예. 그런데 다음 하나 정권에서. 좀,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된 게 지금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어허. 제가 기억으로 한 60년대 초반에 예. 대법관 아닌 사람이 임명된 대법원장. 적이 있고 이름은- 그 이후에는 이름은 이름은 모르시고요. 기억을 잘 예. 못하겠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임명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대법관이 있던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그 물결을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식구를 개혁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사람이 그 패턴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예. 새롭게 보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할 거고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대통령 전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배석 판사할 때 유명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법정 재판 이후에 개별적으로 전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 소문이 났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예 요즘은 휴대폰의 시대인데 배석 판사들이나 휴대폰을 저장조차도 안 하고 헤어지고 예. 이제 인사이동 되면 헤어지고는 휴대폰 그때서야 저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고 배석 판사들에게. 예. 배석 판사에도 예컨대 합의를 할 때 그냥 대화를 하지 사적으로 다른 업무와 관련 없이 전화는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면 거죠. 공평무사하게 처리했다. 그러니까 원칙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에요. 대단히 그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측면에서는 제가 대단히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전수환 전 대법관, 네. 그다음에 박시환 대법관이 네. 자신들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될 때 양보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지금 대법원장이죠. 이제 지명됐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예, 훨씬 더 그렇게 훌륭한 진짜 분이다. 그렇게 극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종훈 대법원장님 이럴 뻔했어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지적도 있지만, 자, 일단 그분은 퇴임하는 분이니까, 앞으로 1차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 놓여있는 개혁의 과제. 제일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법원 행정처 개혁이죠. 그게 블랙리스트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조사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예. 그건 이미 연구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엄정하게 진행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예. 물론 이제 과거의 잘못들을 이제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조사도 하고 하는 건 필요는 하겠으나 그거보다 역시 더 중요한 건 앞으로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1차적인 과제는 역시 법원 행정처가 될 거다라고 보고 법원 행정처의 개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원 자체가 사법부 자체가 굉장히 피라미드식 관료 조직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이제 과도해지면서 그 대법원장의 권한을 그야말로 호가호위로 행사한 것이 법원 행정처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 행정처 자체도 제가 보기엔 필요하다면 슬림화도 좀 하고 조직 구조도 너무 피라미드 구조보다는 좀 직능별로 좀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전제되는 것은 인적
그 혁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 뭐 법원의 사법부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인적 쇄신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오는 이른바 순혈주의를 고수해서는 이게 법원 내에서의 어떤 그 변화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외부에서 수혈을 좀 받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안에 약간 갈등도 있겠으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좀 다이나미즘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법관 임명될 때 민변 회장이었던 김선수 변호사. 그때 그 추천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추천이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재해서 활동하면서 민권, 인권, 민주를 위해서 활동했던 이런 변호사 그 분들, 법조인들도 일정하게 좀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통합과 화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뭐 30년, 40년 동안 학계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데거든요.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그렇게 정하는 것은 특정의 사람들, 인식 갖고 앞으로 국민들은 이 기준에 따르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거기에서 집단적인 수기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을 때 국민들이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생활구조를 따르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소년급제를 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행정처의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법원의 조직에서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대법관으로 승진되어지고 법원장 대법관 승진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협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선골이 아닌 육두품 중에 인재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면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그 판결이라든지 법원은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국민들과 함께 가려면, 그러니까, 6등품, 7등품도 승진할 수 있고, 요직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김명수 후보자는 본인이 이른바 선골 출신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재를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이제 판결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급격하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재원 평론가님. 네. 그 이제 우리가 조직론을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이재하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그 소년급제한 분들, 비슷한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걸 또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동종교배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동종교배는 조직의 발전을 반드시 잠식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돼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선후배 또 기수배로 쫙 이렇게 돼 있으니 한마디로 윗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잘 구조. 보여야지 승진하고. 그렇다 보면 역시 재판, 특히 정치적 재판 관련해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소신 재판을 못 하고 되는 거죠.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저는 이제 이 사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1심 판결하는 평판사들이 가장 능력도 뛰어나고 가장 사실은 대우도 잘 받고 그런 구조로 사실 급여 체계도 아예 그렇게 바꿔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경험이 많으신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좀 덜 나 좀 나가서 저기 가서 좀 판사나 좀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분위기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로 성공이 1심 판사들은 급여를 많이 주고 2심 판사들은 조금 덜 주고 오히려 이것도 역차별 아닌가요? 이제 뭐 저는 뭐 생각이 판사들이 급여 문제는 사실상 평판사하고 부장판사는 고등부장판사는 큰 차이가 없는데 호봉의 차이만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판례가 바뀌려면 1심 판결이 종전 판례하고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예, 박수를 받고. 예. 그렇지 않아 버리면 30년, 40년 동안 판례 변경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려면 이 자동 판매기를 갖다 놓는 거하고 동일한 그렇죠.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대법원 판례하고 나는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 이제 시대도 이걸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 눈치를 봐야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 못 한다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 같네요. 예. 자, 이종훈 평론가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상상력을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자, 1심에서 유죄가 됐고 2심에서 무죄가 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 확정 판결,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성완종 회장에게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에게 1억 받았다라고 하는 메모장이 나와서 1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았다? 이 지적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다시 올라가면 예. 유죄로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유죄로 파기환송될 가능성. 예. 이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 말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한번 저도 이제 물어보시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거를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역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인데 이 봐라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원장이 되니까 예. 당장 내 이 재판부터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 이제 우리 우파들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갈까봐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매주 그런데- 목요일날 리얼미터가 TBS와 함께 여론조사합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걱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역시 이제 그 대법원장이 엄정 공정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그거는 이제 소부,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그 4명으로 이렇게 부가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3명으로 구성된? 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명이요. 4명. 4명으로 구성되어 그래요? 소부라는 게. 소부는요? 예. 왜요? 1, 2, 3, 4 보면 3, 4, 12, 12명인데요? 그러니까 행정처장 1명, 대법원장 1, 2, 3부로 돼요. 1, 2, 3부로 되어 있나요? 4명씩? 4부까지는 없나요? 예, 1, 2, 3부로 되어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원합의체를 가려면 그 견해가 엇갈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전원합의체 가지 어허. 그냥 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그냥 회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성향 갖고 예. 이 부분을 결론을 내려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실제 그러지 또 말자고 그렇게 촛불 들은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질 아, 것이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아, 그럼요. 해놓은 거니까요. 예, 예. 정치적으로 외풍을 받지 말자. 예,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을 당부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160표의 찬성을 받으면서 대법원장 국회 인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놓인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었던 그 역사를 청산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의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OECD 최하위 신뢰를 갖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의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정공포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 기소를 공정하게 잘했다면 공수처는 나오지 않았겠죠.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수 네. 대표님, 박시영 부대표님, 네.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네. 가위바위보. 둘은 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 제가 박시영 부대표 먼저 말씀하세요. 뭔 얘기입니까? 공수처에 대해서요? 아니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 그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는데, 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지속됐던 어떤 개혁 과제였고요. 권력형 비리를 잡아야만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이게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민심을 받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런 어떤 권력형 비리를 이참에 좀 청산해야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이게 70% 정도면 그 흐름이 크게 잡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여론이면 향후 잘 바뀌지 않을 거다. 변화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구체적으로 좀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방금 박정부 대표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10명 중에 7명가량이 68.7%가 찬성을 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장이 국회에 이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사법개혁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공수처가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첫 번째 사안 같은데요. 일단 68.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매우 찬성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또 찬성하는 편이 20.2%. 이 정도 수치면 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마침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이 53.7%로 가결이 됐습니다. 298명 중에 160명이 찬성을 해서 국회 인준이 됐는데 9월 15일 날 저희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일반 민심도 53.3%가 찬성을 했었는데 예. 국회와 민심이 아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단 말이죠. 예. 오늘 이제 TBS에서 의뢰한 공수처 찬반 결과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 찬반보다도 훨씬 더 높게 69%가량이 지금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예. 추진과 무산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만큼은 국회에서 좀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 여론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여론은 매우 찬성이 거의 50% 육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그런데 네. 전국에서 물론 이제 광주, 전라도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아요. 네.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그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비판 의식과 네. 정치 의식 수준이 이제 높은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온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이제 호남 지역 민심은 좀 진보적인 예. 그런 경향성을 갖는데 또 하나는 또 이 지역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사법개혁을 가장 또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광주 전라에서 74.2%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서울 순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에서는 찬성 의견이 그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10명 중 6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대전, 충남, 세종이 낮아요. 그렇죠? 대전, 충남 지역이 이제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 이 색채가 가장 또
극명하게 또 대비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대전 충청 지역이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또 지지층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 지지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찬성 의견이 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예, 박시영 부대표님, 공수처. 네. 사실은 우리는 늘 이 시사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사나 정치 1700년 촛불의 시대라고도 해도 공수처가 계속 논의가 되지만 네. 도대체 공수처가 뭐고 이번에 낸 권고안이 어떤 안이었냐. 네. 이걸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번에 낸 권고안은 그 특징이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예. 그 검사들을 30명에서 50명, 수사관들도 50명에서 70명, 그래서 최대 120명까지 꾸릴 수 있도록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조사 대상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들은 전원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차관, 그다음에 판검사, 경찰, 고위직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좀비속, 형제들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기관 그 공무원 끝나고 마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퇴직 이후에 3년 이내에서도 자, 조사를 할 좀 수 해주시죠. 있도록. 그거를 예. 지금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하세요. 아니 뭐 할 얘기가 많아서요. 예,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만 메시지를 네. 정확하게 줘도 네. 많이 주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일단 검사는 50명까지 수사관은 70명까지 네. 박영수 특검팀의 검사 20명 수사관이 한 30명인가 50명인가 그랬었는데 예. 역대 그래서 최대 규모라고 얘기하죠. 이게 상설 아니에요 상설. 상설이죠. 오. 그래서 일부 야당에서는 슈퍼 권력이 탄생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권력 위에 권력이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옥상옥. 뭐 이런 옥상옥. 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구호가 이거 아닌가요? 감옥 가고 싶어? 근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 반발을 예. 하는데 야당에서 반발을 하지만 이게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정부 입법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입법안을 내서 올해 안에 이걸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사에서 나왔지만 매우 찬성이 49% 정도. 50% 유발해요. 그러니까 두 명 중 한 명은 매우 찬성. 그 얘기는 찬성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포함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약간 떨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거부하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 오호 오히려 사람들 볼 때 자신들 기득권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야. 그거 깨끗하면 떨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떨겠죠. 표를 30장을 찍고 싶어요. 찬성으로. 예, 굉장히 떨고 싶어요. 오늘 방송 끝나 얼른 이제 퇴근하세요. 그래서 야당에서 여러 주장은 합니다만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눈치를 보는 또 다른 권력 위에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당에서 여러 비리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 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강원랜드의 권성동,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이런 그리고 분들 또 어쨌든 뭐 다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좌관도 네. 무슨 그 후보 단일화 담합을 위해서 돈을 줬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예. 조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반대 명분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처장은 어떻게 임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처장 임명이 문제가 되네.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예.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임기하에서 또 처장이 바뀌게 될 경우에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대체로 뭐 다른 그 처장 아래에 공직자들도 공수처 이제 멤버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경향성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권성동 또 예. 한국당 의원이고 또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정권이 연장이 된다면 또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또 나중에 뭐 10년 지나고 뭐 또 15년 지나서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또 그 현재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된다면 또 반대할 수도 뭐 있는 성향이죠. 그래서 그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이제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10명 중 7명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20년 묵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영란법도 논란 끝에 통과가 돼서 지금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공수처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름으로 20년 동안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서 또 공직부패수사처 또 특별수사청 뭐 등등 뭐 다양한 이름으로 변천이 돼서 추진이 되었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인 만큼 추진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아무튼 잘 좀 국회에서 인준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2명을 추천을 하고요. 추천위에서.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명을. 추천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대부분 수사할 수도 있는데 또 수사권도 우선권을 갖게 되면 뭐 기존 검찰 또 국회의원 입법부에서도 굉장히 뭐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이게 50분의 1 그렇게 메모드급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박용수 특검이 20명의 검사를 갖고도 혁혁한 공을 세운 100일간의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정말 잘하려고 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가 실제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가요? 예, 검찰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우병우 사태를 보면서 검찰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데, 우병우 민정수석한테는 그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 똑똑히 봤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공수처 찬성 여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관심거리는 사실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심이고 넘는다면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거냐. 아무래도 초대 공수처장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강직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는 존재감이 큰 인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로들 중에서 뽑을까요? 아니면 좀 실무적인 능력도 좀 있고? 사실 뭐 일각에서는 뭐 박영수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너무 이제 원로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제 120명도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만들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50명 검사가 되더라도 늘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고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 검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기소하면 공소 유지, 재판도 본인들이 직접 받아야지. 지금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조사한 국정농단 사건은 검사들이 직접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명 검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어서 재판이 돌아가는 검사가 한 3분의 한 3, 4, 50%. 그럼 수사검사는 실질적으로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시영 부대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공수처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고위공직자를 잡겠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작년에 박용수 특검이 뜨기 전에 특수본부들이 다 생겼었잖아요. 근데 고소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특검이 왜 필요했으며 촛불을 들 이유가 있었는가. 근데 특히 우병우 잡는 데는 미정적거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검찰이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검찰이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제 식구 감싸기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뭐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뭐 자정을 뭐 대검 안에서
뭐 법무부 안에서 뭐 자정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에서 견제하고 또 실제 기소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권력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과거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공약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또 막상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 이 각을 또 세우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무산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지금 뭐 차기 그러니까 초대 그 공수처장 얘기가 실명으로 뭐 박영수 특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뭐 돌이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 그림까지 그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에서 어디를 먼저 손을 봐야냐라고 물으면 국정원 개혁보다도 검찰 개혁이 1순위입니다. 언론 개혁보다도.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검찰이 사건을 말아먹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면서 대통령 그리고 새 정부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런 점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건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이 특히 검찰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을 만들겠다는 거냐? 그럼 일단 전제는 개에 비유했으니까 검찰은 개다? 그럼 개에 비유한 거 아니에요? 네. 개 중에 푸들이 있고 네. 그다음 맹견이 있는데 야 이거 검찰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맹견이라 표현했지만 맹견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물어 하면 무는 거 아닙니까? 개 자체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을 개로 표현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이제까지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을 썼던 보수 정권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죠. 두 번째 더 나아가면 집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토로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계속 야당할 생각을 갖고 홍준표 대표가 집권한다라는 상상을 박지원 부대표 말고 누가 또 합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예, 한 20%요. 네. 그렇죠.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예. 아, 그분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기 한 40세기? 지금 서기 21세기 아니에요? 네. 40세기? 그쯤에서 집권한다고요? 그쯤 되면 집권하지 않을까? 너무 심한 말을. 예. 농담한 거예요. 뭐 다큐를 받고 있습니까? 예능을 던진 거. 아주 방송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개 두 가지인데 권한과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기관에 대한 배타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비판. 수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또 다른 정치적 권력기관을 만드는 거 아니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옥상호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주로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택수 대표님 정말 이 기회에 공수처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누가 봐도 정말 권력을 놔버린 거 아니야? 어차피 검찰 권력을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와중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을 다 하고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하고 그러면서 공수처장 조직 구성 이게 여야 진보 보수를 정말 객관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반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장은 3년 단임제고 이제 연임이 불가하다는 권고안이고요. 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그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1명을 임명하는 건데요. 그 추천하는 과정만 투명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또 다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이제 다만 그 추천위의 구성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더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반대할 수 없게끔 뭐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쉽지 않겠죠. 아니 야당한테 당신들 원하는 안을 한번 다 내봐라. 공수처 하자.
그런 안을 다 봤는데 야당한테 유리한 안을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내봐라 한번. 이러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이 부분은 어떤 정치 권력의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 네.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에 남는 이정표를 만들 수 네, 있겠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도입했던 김영란법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9월 28일 네. 이면은 시행 1주년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 날짜까지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논란들도 많았지만 국민들이 여론조사 해보면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거의 80%가 찬성을 합니다. 이게 부작용도 좀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큰 흐름상 그런 어떤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80%는 아니고 통계는 정확히 해야 되니까 네. 시행하던 작년에 70% 초반대 찬성을 보냈고 리얼미터에 따르면 그리고 올해 1년이 된 시점에선 60% 중반대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사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아니다 리얼미터. 아, 리얼미터. 예. 예. 계속하시죠. 가던 길 계속하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그 비운의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검찰 개혁을 못하면 나중에 똑같은 폭풍 있지 않겠느냐. 정치 보복이 늘상 있어왔던 이 예. 검찰 수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견제 장치가 있어야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가 그렇네요. 또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층에서는 무려 86.5%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정권은 재창출될 거니까 거기까지 너무 크게 염려하지 네. 마시고. 네. 예.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이 그렇죠. 시스템은 갖춰놔야 되거든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검찰 개혁이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명분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명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정당, 공수처에 반대하는 정당, 국민에게 버림받을 외면받는다. 외면받거나 버림받을 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인사의 문제가 큰 것이 좀 잡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 문제, 이런 개혁 과제의 드라이브를 어떻게 잘 거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북한 안보 리스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네, 그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또 네. 북한 인도 지원 논란이 또 부역 800억 갈등으로 불. 예. 이어지면서 800만 불 죄송합니다. 네네. 800만 불. 65.7%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30%에 가까운 29%. 추천위는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공수처 견제를 위해서 외부인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좀 넓히겠다는 겁니다. 예. 내부 인력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은 15년 이상 종사했던 법조계 변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 학계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가겠다 이런 건데 재밌는 건 아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넘을 것 같은 상임위에 그 권성동 의원이 간사거든요. 근데 예. 아까 권성동 의원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강원랜드 감사 관련해서 좀 청탁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탁.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지가 곤란하지 않을까. 내놓고 반대하기는 참 머쓱해질 것 같다.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박시영 부대표님 네.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이거를 이번 기회에 네.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공정하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고 네. 여야가 바뀌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아닐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게 예. 만년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건 그럼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잘못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못지않게 고위 공무원들 2급 이상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주로 청와대는 또 상도 대상이 이상. 어느 분들인지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척 중요한 건인데 듣는 분들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있고요. 국회의원, 오.
자, 판검사. 대통령은요. 네. 그러면 임기 중에는 네. 불소추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공수처에 의하면 그럼 소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래서 이제 그 아, 조사는 그렇죠. 아, 그건 기소 맞죠. 예. 소추는 할 수 없는. 소출할 수 없고 이제 임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네. 기소를 한다. 3년 이내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퇴직 이후에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다 할 수 아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예.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예. 판사, 검사, 어허.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나 국정원은 3급 이상 공무원들, 그다음에 퇴임 후 아까 말한 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들 중에 비리가 포착이 되면 고위공직자 예. 중에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네, 고위공직자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퇴임한 이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수처에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서운데요? 대통령도 그런 경우죠. 예. 그리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예.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촌 이내 친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힘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명 사유로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공직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기에 공직 취임 전 3년 이내 것 여기까지 하면은 그게 위험한데요. 예? 네, 무슨 말이죠? 아, 공직 취임 이전. 아, 이전. 3년. 그 아직 네. 공직자가 안 됐기 그건 때문에. 공직자가 한 거는. 아니니까. 아, 다행이네요. 공직자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방송인도 공직자가 해갖고.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권고안이 이제 법무부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이게 법무부 개혁위에서 낸 거죠? 그렇죠. 이제 입법 예고안을 내겠다는, 정부안으로 내겠다는. 정부안으로 거죠. 법무부에서 내고 정부안에서 내면 이제 그걸 갖고 안을 만드는데 정말 처장을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처장이 임명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데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 그럼 검찰에서도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투명하고 문제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려고 하는 경쟁적 노력. 아, 그럼요. 그럼 사회가 더 맑아지는 건데.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만약 설치가 돼서 이 권고안에 따르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서 아, 검찰에? 네.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택수 예전에 검사. 네. 사건 이리 넘기세요. 그러니까요. 왜, 영화에서 왜 예전에 뭉개고 있어요? 영화에서 예전에 보면은 예. 경찰이 있고 연방 경찰이 있잖아요. 그럼 예. FBI가 이 사건 나한테 넘겨 이런 영화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수처에서 이 사건 나한테 넘겨라고 하면 넘겨줘야 되는. 맞아요. FBI는 연방 경찰이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예를 LAPD 이런 데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LAPD 중에 마약 전담반이 있는데 마약 거래를 하고 네, 있는 네. 것 같다면 그 FBI가 와서 자 오늘부로 넘기세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억지로 넘기죠. 예, 그럼 나중에 한 달, 네. 1년쯤 보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네. 이택수 검사 넘기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그 무소불위의 권력 예.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혹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이 처장을 직접 2명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한 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예. 그 임명권, 그다음에 바로 이런 이제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지금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아, 우선 수사권? 이게 뭐죠, 그거는? 이게 이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예, 라고 권고안이죠, 하는데요. 이제. 네네. 네. 네, 이 부분이 만약 확정이 되면 아무튼 기존 검찰 이 전체 검찰 수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공수처에서 갖는 그런 권한은 굉장히 막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 뭐 고위공직자를 뭐